야, 거지 노인네. 멀뚱히 서서 뭐해? 내 구두 더러워지니까 얼른 바닥에 엎드려. 내가 밟고 지나가게. 야, 거지 노인네. 멀뚱히 서서 뭐해? 내 구두 더러워지니까 얼른 바닥.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하나뿐인 딸아이의 상견례 날, 예비 사돈이라는 여자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그녀는 신고 있던 뾰족한 명품 키리를 벗어 던지며 제게 인간 카페지 되라고 명령했지요. 제 딸 하나가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묵묵히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등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제 척추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굽의 통증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제 품에서 떨어진 죽은 아내의 사진을 예비 사돈 최만호가 낚아채 가을에 침을 뱉고 뒤시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수준 낮은 집안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느니 차라리 길 가는 개를 며느리로 삼겠어. 낄낄거리며 제 딸을 벌레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입술을 비가 나도록 깨물었지요. 고통은커녕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저는 하얀 테이블보 위에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붉은 피로 그들의 이름과 사망 날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당신들, 오늘 여기서 나를 쫓아내면 끝일 줄 알았지? 지금 당장 이 건물 사버려. 내 식당에서 이 인간들 머리채 잡아서 끌어내게. 경악한 그들이 밖으로 끌려나갔을 때 식당 앞은 이미 제가 보낸 100개가 넘는 근조 화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시각 최만호와 박수님의 지인 수천 명에게는 그들의 인격적 사막 부고장이 실시간으로 발송되고 있었지요. 살아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유령의 삶. 자, 이제 이 쓰레기들이 어떻게 한 조각 해체되어 파멸했는지 그 잔혹한 복수극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25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시렸습니다. 대양그룹을 일구며 수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제 딸 하나의 행복 앞에서는 저도 그저 평범한 아비일 뿐이었지요. 상견례 날 아침, 저는 평소 입던 맞춤 수트 대신 10년 전 창업 초기에 입었던 해진 회색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소매 끝은 달았고 어깨선은 촌스러웠지만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기에 이보다 좋은 옷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제 고집에 의아해하면서도 아비의 깊은 뜻을 알기에 묵묵히 제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복도는 적막했지만 박수님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그녀는
갑자기 멈추서 서더니 진고 있던 키리를 벗어 제 앞길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엎드려 등을 내놓으라며 인간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을 주었지요. 거지 발사계 같은 노인네가 어딜 감히 대리석을 더럽혀? 얼른 엎드려 그 표독스러운 명령에 제 딸은 경악하며 제 팔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의 손을 가만히 뿌리치고 차가운 바닥에 등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제 척추를 파고드는 날카로운 굽의 통증보다 제 딸이 흘리는 눈물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최만호는 제 안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아내의 낡은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전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요. 최만호는 그 소중한 추억 위에 가래침을 뱉고는 구두발로 무참히 찌시겨 버렸습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사진은 갖다 버려. 수준 떨어지게 말이야. 찢긴 사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질 때 제 이성도 함께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 대신 아주 깊고 차가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폭풍이 될지 저들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낄낄거렸지요. 박수님은 통쾌하다는 듯 박수를 쳤고 진욱이라는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부모를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자는 찢어진 사진 조각을 모으려 바닥을 기었고 저는 그런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방 안에는 비싼 향 냄새가 났지만 제 코에는 썩은 악취만 진동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박수님은 제 딸의 옷차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아나, 양, 그 가방은 어디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거야? 우리 진욱이랑 같이 다니려면 최소한 인간 구실은 해야지. 최만호는 거들며 우리 집안의 가난함을 기정사실로 만들었고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 거들먹거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눈을 낮춘 건지 알아?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물건을 우리 집에 들이려 들어? 제 딸 하자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 속에는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만호는 한술 더 떠 장기 기증 서약서라도 가져오라며 미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없는 자식이니
몸이라도 건강해야 쓸모 있지 않겠어? 박수님은 깔깔거리며 말했습니다. 백화점 직원 따위가 우리 집 며느리를 넘본다니 가소롭네.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제 신호 하나면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이 1분 안에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딸을 모욕하며 낄낄거릴 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그들의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울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최만호는 제 침묵이 길어지자 제 뺨을 후려치며 닥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노인네가 벙어리가 됐나? 대답 안 해? 터진 제 입술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가 입안을 가득 채우더군요. 저는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하얀 식탁보 위에 그들의 이름과 정확한 처형 날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최만호, 박수님, 2026년 1월 27일, 사회적 처형, 붉은 피로 선명하게 적힌 문구를 보며 박수님은 거품을 물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당장 이거 안 지워? 그녀는 식탁보를 잡아채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미친 노인네라며 끌어내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나를 밟은 대가는 당신들 인생 전체의 몰락으로 갚게 될 거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에 그 어떤 고함보다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최만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당장 여기서 꺼져. 저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들어 대양구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건물 사버려. 그리고 저 인간들 내 식당에서 머리채 잡아서 끌어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식당 지배인이 타색이 되어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90도 허리를 숙이며 벌벌 떨었고 최만호 부부는 그 광경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제가 평생 느껴본 가장 달콤한 복수였습니다. 식당 지배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회장님, 몰라 뵀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회장님 소유입니다. 최만호는 이게 무슨 연극이냐며 발악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그들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화려한 식당에서 림짝처럼 던져진 그들 앞에는 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식당 입구부터 도로 끝까지 100개가 넘는 거대한 근조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던 겁니다. 리본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1건설 최만호 박순희 사회적 사망을 축하합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기괴한 풍경을 사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님은 창피함에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았고 최만호는 제 발등을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그들이 제 아내의 사진을 짓밟았을 때 이미 그들에게 줄 자비는 모두 말라버렸으니까요. 최만호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걸려오는 수십 통의 전화를 받으며 경악했습니다. 거래처들이 실시간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있었지요. 그의 전 재산이 모래성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장을 떠난 직후 최만호와 박수님의 모든 지인, 거래처, 친인척 수천 명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격적 사망을 알리는 부고장이었지요. 메시지에는 그들이 상견례 자리에서 저지른 악행과 폭언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대양그룹의 공식 절연 통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과 거래하는 자는 태양의 적이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제1건설의 숨통은 즉각 끊겼습니다. 거래처들은 비명을 지르며 계약을 해지했고 은행권에서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최만호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지만 누구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아무도 그를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유령의 삶.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은이와 함께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으로 시장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복잡한 시장 골목 한 구석 낡은 설렁탕집 주방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굽은 채 산더미쳐 쌓인 그릇을 닦고 있는 여자, 바로 박수님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방 세제에 터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고 한때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던 목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식당으로 들어가 설렁탕을 주문했습니다. 서빙을 하러 나온 박수님은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국물이 그녀의 발등에 쏟아졌지만 그녀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얼어붙었습니다. 국물이 짜군 당신 인생처럼. 제가 짧게 한 마디를 던지자 박수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녀에게 밥값 대신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져주고 나왔습니다.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더 고통스러운 지옥을 그녀는 평생 누려야 할 테니까요.